2019년에 작고하신 강한옥 여사께서는 생전의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들은 예측 가능한 애입니다. 라고. 좀 더 맥락을 짚어보자면 2017년 대선 당시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초심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땐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들은 예측 가능한 애입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캐도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답하셨다는 겁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은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큰아들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봐오신 어머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물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씀에 틀림이 전혀 없다는 것을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몸소 겪고 있으니까요. 이 예측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은 납득할 수 있는 판단과 결과를 내놓는다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의미로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 경우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강한옥 여사님의 그 워딩과 이제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경우 예측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뻔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재명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늘 부정하고 덮으려 들었고 유의한 면만 부각시키려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이 이재명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고 무엇이 쓴가 이것만 판단하면 이재명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내린 그 판단과 결과는 전혀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비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채를 과도하게 끌어다 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지네님, 변치마오님, 팟빵을 통해서 오묘한 도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좀 이제 한 2주 됐나요? 장덕천 시장이 이제 트윗 하나가 이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또한 경기도지사 제출한 건입니다. 이 두 건입니다. 2월 1일 시행하는 이제 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안을 다룬 그런 회의인 셈이죠. 회의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작년 상반기에 시행한 1차와 달리 올해 초 시행되는 2차에서는 지급 대상이 58만 명 정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제 외국인이 2차에서는 포함이 된 겁니다. 작년에 지급한 1차에서는 포함이 안 됐죠. 이 지점을 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심규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질의를 하자 경기도청의 김규식 노동국장이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차 때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 이제 11만 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 대상이 포함이 됐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경기도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 전부를 이제 지급 대상으로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 이제 대상자 전부 숫자가 57만 706명이고 이제 이 산출 근거는 법무부로부터 이제 법무부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등록 외국인 명부를 토대로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기를 1차 때는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비대면이 대세라서 언택트 대세로 인해서
좀 말이 좀 중언부언합니다. 이 워딩을 그대로 따오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는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지금 비대면이 대세이면서 또 온택트의 대세로 인해서 우리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외국인 그분들도 도민들이기 때문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그 지급 대상 숫자가 늘어난 것에 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답을 하기는 뭐 무슨 언택트 때문에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해서 좀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 대목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어서 이제 이재용 국민의힘 도의원이 1차 지급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뭐 1차 지급한 이후에 사용 건수가 어떻게 되고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고 뭐 사용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이제 분석 자료를 요청을 하자 경기도청 최은영 기조실장이 이제 그 자료가 지금 자기들한테는 없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재용 의원이 자신의 분석을 설명을 하는데, 일반 휴게 음식점에 쓰인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음식점 매출 이익을 30%로 잡고 이제 사용 기한인 3개월로 나누어서 환산을 해보면은 업소당 월 50만 6천 원 정도의 매출 이익을 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휴게 음식점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반면에 서점이나 문구점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대략 월 5천 원 정도의 매출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서점이나 문구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본 매출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가기를 1차 지급의 경우에 개인의 소비 진작이 있어서 나름의 효과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하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폐업을 고민할 수준의 자영업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에 이제 경기도청 최은영 기조실장은 이제 국회 예산처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답변합니다. 1.8배의 승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10조 원을 풀었다면은 18조 원의 효과를 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근거로 둔 이유를 그 기관이 가장 중립적인 기관으로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장 중립적이지 못한 시각입니다. 이 지역상품권 지급, 그러니까 비선별 지급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 입맛에 맞는 보고서 하나를 끌어다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근거를 결국은 우리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이거니까 라고 답한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것도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문구업체 가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의 생각과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업종에 얼마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고 그것의 승수 효과를 통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높이자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은 곳이 저희 자료로 볼 때는 휴게 음식점하고 또 음식용품, 생활용품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면 액수로 따지면 서점보다는 여기가 많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포션이 워낙 커서 경제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개념적인 말들을 가만 들어보면은 좀 기시감이 듭니다. 뭐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지역 상품권 유통을 이제 공약으로 홍보하면서 썼던 그 홍보전단이 연상이 됩니다.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 바퀴 원을 그려가지고 지역 호텔에 누군가가 10만원짜리 예약을 했다가 뭐 취소를 해도 그 호텔은 일단 10만원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서 그 10만원이 지역에서 돌고 돈다 뭐 그런 그 이상한 홍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야바이죠.
뭐 그렇게 돈이 이렇게 10만 원에 한 바퀴 뺑 돌 리도 없지만은 설령 그렇게 한 바퀴 돈다 해도 손해는 결국은 발생합니다. 호텔이 1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원래 이제 10만 원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10만 원만큼 지출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호텔에는 10만 원만큼의 수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답변에 대해서 이재영 의원은 계속해서 작년과 상황이 다른데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경기도청의 기조실장은 여기 이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속 말을 빙 돌리는데 뭐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68%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같은 그런 말들만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소비 진작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라는 질문인데 말입니다. 이어서 이제 요 다음 질의가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원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 확보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뭐 그 지역개발기금에 이제 손을 댄 그 방식, 그 지점을 이제 짚은 거죠. 원칙적으로 1조 이상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투자 심사와 타당성 검토,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하나 기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패스하고 빠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개발기금을 뺏어 쓸 경우에는 3년 교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뭐 갚는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경기도청이 관할하는 돈이긴 하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돈을 도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 시 이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지방채의 대상 범위를 기존 2000cc 이상의 차량에서 전 차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을 이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채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차환이라고 하죠. 빚을 빚으로 갚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말하자면은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잔고가 5,160억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출한 그 개혁안에 따르면은 차량 등록으로 이제 발생하는 지방채 규모를 올 연말엔 예치금이 이제 1조 1163억 줌이라고 전망을 내리고 이제 그 중에서 8천억 가량을 땡겨 쓰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심규순 위원장이 짚습니다. 이 점을.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안을 지금 경기도청이 제출을 했고 심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짚었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염정현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찰로 갖고 있는 것 외에 가용 재원, 미래 재원까지 총동원해서 지금 재난 기본 소득, 이제 이건 이 워딩을 그대로 따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 집행 계획도 상환 계획도 이제 미흡하다. 한마디로 이제 허술하다는 얘기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뭐 SNS를 통해서나 인터뷰에서 보도블록 교체 같은 새어나가는 돈만 막아도 뭐 복제할 수 있다. 뭐 체납된 세금들만 받아도 복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뭐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중소형차에 대한 혜택도 줄여야 할 판입니다. 뭐 그동안 새어나간 돈 다 막은 거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이 보도블록 교체 같은 SOC 유지 보수 사업이 과연 새어나가는 돈입니까? 이런 SOC 유지 보수 사업 등은 뭐 적지 않은 고용도 창출시키고 산업 전반의 품질 관리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기도 하죠. 보도블록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로 지출되는 예산을 다 업체 하나가 먹습니까? 업체도 먹고, 물론, 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먹고, 블록 짓는 회사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비선별적으로 돈 뿌리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죠? 뭐, 부자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는 건데,
당장 도로 사정이 나빠지고 뭐 전기나 상호도 시설이 부실해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되는 유무형의 재화들은 품질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주로 이제 지자체들이 연말이면 쓸데없이 이제 그 집행 편성해놓은 예산들을 다 써버려야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그 올려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쓸데없이 지출되는 SOC 유지보수 사업도 있다는 거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사업들을 저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정작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위축되기 마련이죠. 이 회의록이 분량이 상당하고 저도 이제 좀 고생을 했는데 관련해서 금융 뭐 세무 용어들이 이제 낯설다 보니까 읽으면서 찾아보고 하느라고 이제 상당히 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은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마치 도의 재정을 이제 알뜰하게 꾸려서 충분한 지원을 확보한 후에 이번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잘 모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경기도는 뭐 재정 건전성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이재명 말하고 다닙니다. 2019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재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임인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져온 재정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경기도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들여서 지역 상품권을 전 도민 대상으로 뿌렸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비선별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면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발행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빚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5년 뒤에는 다 갚아야 되는데요. 당장 이재명 지사 임기 중에는 뭐 세금이 그다지 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임 도지사가 누구든 간에 지금 이재명은 이제 폭탄 돌리기 들어간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재명의 행태를 약탈 경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남시장도 지금 보면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대외적으로 크게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 남긴 빚이 뭐 6천억 가량인가 그렇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작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을 펑펑 써대놓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하고 이제 후임한테 떠넘겨버리는 식인 거죠. 무슨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서 싹 쓸어먹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약탈 경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년 코로나 국면 이후로 이제 이재명이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두 가지 이슈, 지역 상품권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거의 목숨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근본도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2월 5일에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다음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사실인데 연구해보니 반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 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입니다. 골목 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 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 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 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을 느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행 숙박업 매출이 늘지 않았다니,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오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닙니까? 명분 만들어나 아까운 연구 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상품권의 주요 유통처는 뭐 저런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식자재 마트랑 슈퍼마켓입니다. 아니면 이제 음식점들이 좀 있고, 대체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규모들이 많습니다. 골목상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골목상권 황폐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업 형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혹은 뭐 대형 유통사들이 많이 장악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이라는 게 점점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상업 형태가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들이 꼭 뭐 폐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도 그런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이 없이는 지금 누리는 모든 편의와 부를 같은 대가를 치르고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일례로 이게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300원에 아직도 요즘 한 400-500원까지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이 가스라이터, 이거 개인이 한번 만든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개인도로 가스라이터 만들러 가면 대다수는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뭐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해도 그거 300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못 만듭니다.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 유통 대기업을 악마화시키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1차원적인 프레임이고, 누군가를 악마화시키고 그 악마화시킨 대상과 자신을 대척점에 세워가지고 스스로 정의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자 만든 억지스럽고 1차원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 숙박업의 이제 매출을 말하는 거는 이 업종들이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죠. 고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부 분야의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나 뭐 특수고용직군의 종사자들의 이제 실업으로 지출이 감소하니까 이게 이제 일부 분야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직군들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방송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경제는 복잡한 유기체처럼 봐야 합니다. 서로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소상공인만 살린다고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통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면 여행 숙박업 종사자들,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된 종사자들은 뭐 나가 뒤지라 이겁니까? 1차 지원금 그 지급 당시에 서울시의 경우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비선별적으로 지급하기에 앞서서 기초수급자들에게 먼저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딱 그 동일한 시간에 이제 한 번에 그냥 싹 다 이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역 상품권이나 사용처가 이제 제한된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을 받았지만은, 이 기초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을 받던 그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용처가 제한적인 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보다 현금이 그분들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현금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지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신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도 이제 생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출 항목들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비선별적 지역 상품권 지급은 소비 장려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원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재명도 앞서서 자기 페이스북에서 이게 소비 장려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 장려책이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정책이 바로 그거죠. 이 기본소득론은 이번 주에 이르러가지고 좀 이걸 다른 국면이라고 하기는 못하고 아무튼 조금 환기시키는 수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론의 목소리가 이제 학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상희 교수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해외 석학들의 이제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이 간간히 보도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학회와 교수들의 연구보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2월 5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기본소득 되레 양극화 심화시킬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2월 5일에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다룬 이제 기사입니다. 보고서에서 짚은 주요한 내용은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만 2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연간 360만원, 그러니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을 하려면은 141조의 재원이 더 필요하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소득세를 더 거둘 경우에 소득세율이 17.6%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려면은 소비세율이 이제 14.7% 상승하는 걸로 봤고요. 이 같은 세율 상승은 지니계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니계수라는 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득 불평등 지표로 0에서 이제 1 사이의 숫자로 표시가 되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상태가 심화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삼은 2019년에 이제 한국의 지니계수가 0.143 정도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은 0.5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세율 상승으로 인해 세율 상승과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연쇄 효과를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근로의욕이 하락할 것이고, 근로의욕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 없는 계층이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저축 유인이 감소를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저축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저축이 줄어들게 되면은 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투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는 기업이 늘 것이며, 그런 기업이 늘게 되면은 이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술대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등의 이제 연구진이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도소매, 음식점, 주점업 등 산업들의 고용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으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이 아마도 이 보고서에 대한 이제 반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을 제가 한 줄을 못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좀 소소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고, 또 이제 요 근래 이재명 기사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좀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하긴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의 게으름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 계속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누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또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